재개발, 재건축 같이 이렇게 네. 신축이 될 수 있는 수요 자체도 빨리빨리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주비 대출 이슈도 있거든요. 네.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에도 다주택자가 못 받는 구조이고 전세 퇴거자금 대출에 있어서도 이제 1억 원까지로 제한되어 있고 여러 가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풀어 있지 않고 이주비 대출도 막혀 있고 그다음에 신축 아파트 분양 잔금에 있어서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로 막혀 있는 등 공급이 되고 있는 곳에 원활한 그러한 이슈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조금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 속도가 좀 빨리 나야 되는데 또 그것도 사실은 아니고 그다음에 재초안 이슈를 조금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공공 위주, 기본주택 위주로 간다면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분양자금, 전세금을 충당하려던 계약자들도 어려움 겪고 있다고 하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에 따라 영향이 좀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627 대책 이전에 네.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 잔금을 치를 때 6억 원 이상도 DSR 범위 내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627 이후에 입주자 모집 네. 공고가 나왔으면 잔금 대출도 최대 6억 원까지밖에 못 받는 거죠. 아무리 내가 소득이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은 다 막혔습니다. 즉, 이 신축 분양 단지라 하더라도 6월 27일 이전에 전세 계약이 체결된 건에 한해서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도 이루어주겠지만 그 이후 건은 안 된다. 즉, 우리가 청약이나 분양건으로 해서 잔금을 치르는 방법이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었지만 전세입자를 들여서 그 전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전세입자가 받는 대출이 그 전세자금 대출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인데 이게 전면 막혔습니다. 즉 신축 아파트의 전세입자는 올 현금을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 현금이 있는 전세입자 구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지금 신축 물량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 물량은 더 축소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수요는 있는데 이렇게 물량이 적다 보니까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출 규제 이후에 그러면 어떤 분들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 이상을 받아서 더 높은 상급지로 입성하실 수 있는 분들이 6억까지밖에 대출을 못 받으니까 고소득 맞벌이 라든지 또는 뭐 전문직이라든지 이렇게 레버리지의 힘을 충분히 이용해서 상환 능력도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사다리가 끊겼죠. 그러면 이제 전문직을 비롯한 고소득 맞벌이인 부분들도 이제 상담이나 이런 거 미팅 하실 텐데 이분들 요즘 무슨 고민하세요? 그래서 이제 빨리 어떻게 했어야 하려고요?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고 또는 지금이라도 최대한 내가 가진 자본금 대비해서 급지를 낮춰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약간 이런 식인데 그분들이 이미 눈이 높아요. 원래 내가 이 정도는 바라보고 있었는데 여기를 지금 내 집 마련 하나 이렇게 하면서 고민을 하시면서 그냥 일단 이번 장은 보내자. 라고 하면서 그냥 전월세에 한 번 더 머무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내년 되면 조금 이 대책이 풀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연말로 갈수록 대출은 좀 줄어들지만 연초가 되면 다시 은행이 영업을 하니 그때는 조금 대출 규제가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심리만 봤을 때는 대출 규제 이전에 이제 빨리 했어야 된다라는 게 자체가 대출을 받아서 내가 집을 살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내 집 마련을 하려는. 그분들은 그러면 그거를 그때 못 산 거를 대부분 좀 많이 아쉬워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 사서 다행이다 이제 집값 떨어질 거니까 둘 중에 저희는 아쉬워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네, 지금 이제 추경이나 편성되는 것도 보아서 일단 인플레의 그런 이슈도 있고, 근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도 계속 가져갈 것 같고, 특별한 공급이 없는, 그다음에 인허가 착공 물량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뭐 수요나 공급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상 부동산 하락 시그널보다는 상승 시그널이 많지 않을까. 근데 오를 곳만 오르기 때문에 이분들도 가고 싶어하는 곳들은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곳이 조정이 될지언정 하락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걸 이미 조금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분들은 안타까워하죠. 그러면 그런 분들의 심리랑 비슷하게 대표님도 좀 그렇게 시장을 전망하시나요? 네네. 이제는 더 이상 완전히 다 오르다. 뭐 모든 전국에 있는 부동산이 다 오른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오를 곳은 여전히 오른다. 왜냐하면 지금 뭐 강남 상구나 용산이라든지 이런 토지거래 선호 구역이라든지 허가 구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 수요뿐만 아니라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인 거잖아요. 이러한 곳이 더 많아지면 사실은 그리고 앞으로라도 많아질 거라는 정확한 시그널이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게 없어요. 뭐 다주택자를 풀어줘서 세금에 대한 완화 정책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지금 세금 규제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똘똘한 한채 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데 누구나 다
최대한 자금을 모아서 가장 좋은 집을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또다시 강남 상구나 용산의 트로피 아파트 같은 것들이 또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는 상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들은 갭매우기 형태로라도 조금씩 따라갈 것 같고, 오히려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학군지나 신축 아파트 중심이 아니면 고전을 면치 못하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나온 규제가 서울 수도권 네. 규제이기 때문에 6억 원의 대출을 받고 움직이시려는 그 시장 수요도 구축이나 나홀로 네. 아파트나 이런 데 다 번지는 게 아니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신축 위주 또는 준신축, 재개발, 재건축의 가능성이 있는 곳 위주로 또 움직이고 있거든요. 또는 교통망이라든지 입지가 좋은 곳 위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더더욱 입지가 좋은 곳에 대출력을 활용을 하시려는 분들의 수요인 거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비규제 지역에 같은 대출 규제를 받고 네. 다주택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세금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더 큰 대출의 완화 정책을 펴지 않는 이상 지방의 수요가 또 살아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정 장세가 조금 펼쳐질지언정 하락 장세가 이어지면서 몇십억 떨어지고 옛날로 복귀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저는 오를 곳만 더 잘 오르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오를 있습니다. 곳이 잠깐의 조정 겪지만 네, 다시 오른다고. 결국은 네. 근데 이런 규제가 강화되다 보면 한마디로 똘똘한 채 선호 현상이 더 심화될 거라고 네. 이제 보시는 건데, 네. 이거 시청자분이 분명히 댓글을 그럼 이런 댓글 남길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30억이라 칠게 강남 상구 용산 6억밖에 안 되는데, 그래 똘똘한 채 선호 현상 심해진 건 알겠는데 네. 살 수 있는 돈이 없는데 뭐 어떻게 오른다는 거냐. 뭐 현금 부자들 있다 해도 그러면 지금 그 현금 부자들이 지금 이런 시기에 이용해서 더 사서 집값이 더 오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시장이 좀 얼어있지 않냐. 네. 말씀드린 대로 상방이 열려 있다라는 것 자체가 현금으로 네. 거래를 하면서 신고가를 하나씩 경신해 버리면 네. 그것이 또다시 하나의 실거래가가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막을 수 있는 시장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분들은 지금 627 대책 규제에 전혀 영향을 뭐 받지 현금으로 사는 않아요. 거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반포나 압구정에서 완전히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또 그러한 이제 현금으로 살려는 수요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밑에 이제 그 다음 이제 급지에 있는 분들도 사실 이렇게 급지를 나누는 것도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분들도 지금 이제 집값이 떨어지니까 나 팔 거야 이런 분들은 제 주변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조금 힘든 시장을 거쳐도 결과적으로 부침이 좀 일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또는 조금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부동산은 우상향하더라. 그리고 모든 집이 그렇지 않지만 입지가 받쳐주는 곳은 그래도 가격 방어가 될 거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고 그거를 이제 믿고 그게 가시는 분들이고, 지금 역사적으로도 지금까지는 다 그래 왔으니까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 현금 여력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만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진짜 꽤 전세입자라 하더라도 고가 전세에 사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도 받지 않아요. 그렇게 세입자라고 해서 돈 없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생각했을 때 자본금이 뭐 10억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많냐? 꽤 많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분들이 신고가를 찍어버리면 또다시 그게 실거래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현금 부자 걱정은 사실 강남 부자 걱정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움직이는 시장을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약간 관망장세지만 아예 거래가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627 대책의 규제의 효과는 한 8월 말 지나서 한 9월 정도가 되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이제는 이제 한 달 됐으니까요. 네. 자, 그리고 또 7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3단계는 2단계와 비교해 대출한 데 좀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사실 이것 때문에 6월에 원래 거래가 많기도 했잖아요. 네, 그 전에 맞아요. 대출을 받아서 최대한 살려고 했던. 근데 사실은 이제 다 아세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된다 하더라도 몇 억 줄어드는 구조가 아닌 걸 아시는 거예요. 이미 금융 소비자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연봉 1억 원인 분이 원리금 상환 30년으로 해서 변동형 주담대 4%를 받는다. 스트레스 DSR 2단계 때는 한 6억 원 이상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이제 한 5억 8,700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물론 만기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금리에 따라서도 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데 이분이 또 고정금리, 즉 주기형 상품이나 혼합형 상품으로 하게 되면 6억 원 이상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한 1,0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연봉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줄어드는 효과이고, 신용대출도 역시 한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이기 때문에 627 대책보다는 훨씬 덜한 규제인 거죠. 스트레스 2단계보다 3단계가 돼서 우리는 아예 집을 못 산다, 이거는 아닌 거죠.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서 사람들도 그렇게 큰 스트레스 DSR 3단계 때문에 타격감은 없고 오히려 627 대책 때문에
때문에 지금 패닉입니다. 자, 그럼 그런 스트레스 DSR 영향 줄이기 위해서 고정금리나 네. 주기형 상품을 선택하는 네. 것이 유리한 걸까요? 각 상품의 장단점 알려주신다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은행에 가서 네. 대출 상품을 선택을 할 때 변동형 주담대를 선택할 수도 있고 고정형 주담대를 선택할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 DSR의 제도 자체가 변동형 차주에게 가산금리를 붙여서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변동형 구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금융 소비자분들이 고정금리 차주로 많이 넘어갔어요. 네. 은행에서는 고정금리라 하면 혼합형, 즉 3년이나 5년 동안 고정이고 그 다음에는 변동으로 돌아간다라든지 주기형, 즉 3년, 5년 단위로 고정됐다가 그 다음 다시 변동, 다시 고정 이렇게 주기적으로 고정 기간이 돌아오는 네. 그러한 이제 상품이 있는데 그러면 변동형의 기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출 한도는 주기형, 즉 고정 상품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같은 조건이면 대출이 좀 더 나았으면 좋겠어 네. 라는 분들의 수요가 더 많았기 때문에 변동형보다 고정형, 특히 주기형 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 특히 은행도 적극적으로 영업을 할 때는 이 주기형에 대한 금리적인 메리트도 더 컸어요. 변동형보다. 그래서 변동형 주담대보다 이 주기형 주담대의 금리도 더 쌌기 때문에 확실히 주기형에 대한 수요가 있고 지금도 각 은행별로 상품별로 다르지만 주기형과 혼합형이 확실히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면서 여러분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나쁜 걸 수도 있습니다. 대출을 한 번도 못 받아봐서. 그래서 대출을 정말 잘 모릅니다. 안 받아봤으니까. 이게 예전에 안 좋을 때도 있었고요, 당연히. 근데 이게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는 당연히 아는데 그걸 선택한 건 이해가 되는데 혼합형과 예를 들면 특히 주기형 뭐 몇 년은 고정, 몇 년은 변동, 몇 년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행 상품의 입장에서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은행 입장에서 거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이 선택을 하는 거죠. 나는 이게 금리적인 면에서 3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는 상품이 좋아. 나는 6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는 게 좋아. 또는 12개월, 1년 단위로 변동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금리적인 것 때문에 고르는 게 많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변동형 차주로 가시는 거고 나는 지금 금리가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 금리가 좀 쭉 갔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고정금리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지금은 스트레스 DSR 제도까지 들어오다 보니 금리적인 메리트도 있는데 대출 한도도 더 좋으면 와이나 이제 혼합형이나 주기형 수요가 훨씬 많은 거죠. 자, 또 이 금리를 말하면 한국은행 안 여쭤볼 수 없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한국은행에서도 하반기에 뭐 한두 번 더 할 수 있다고 코멘트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랑 실제 대출금리는 체감만큼 좀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이번에 동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8월에는 이게 한 번 더 인하를 할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 기조로 가지 인상할 거라는 생각은 거의 많이 안 하시죠. 그리고 경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환율적인 큰 변동이 없는 이상 인하 기조로 갈 텐데 그러면 이게 바로 내 대출 금리로 연결되면 좋을 텐데 내 대출 금리로 바로 연결이 되려면 변동형일 때 가장 빨리 체감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코픽스 금리는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3개월 단위면 지금은 당장 아니더라도 3개월 뒤에는 내 대출 금리가 내려와 있는 그런 변동형 주담대 같은 경우는 바로 체감이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고정형 차주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당장 이렇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된다 하더라도 체감을 못 하겠죠. 왜냐하면 계속 그때의 고정금리로 쓰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대출 금리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고 내가 만약에 변동형 신용대출을 쓰고 있다 또는 비주택 대출을 쓰고 있다 등등으로 변동형 주담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체감을 지금 하고 계실 겁니다. 금리 인하 하반기에 좀 더 만약에 본격화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저는 이렇게 되면 신규 차주가 유입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 정도 금리면 내가 빚내서 내 집 마련을 한번 해볼까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신규 차주가 유입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6.27 대책까지 강력한 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금리 인하 기조가 예전만큼 완전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금리가 인하가 되면 인하가 될수록 사람들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부담감이 덜하기 때문에 방금처럼 신규 차주 유입이 될 수가 있으나 6.27 대책 때문에 그 효과는 미미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6.27 대책 규제 같은 경우 이렇게 정부 이제 초기에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강력한 거잖아요. 이런 거는 이재명 정부의 5년 동안 보통 이게 계속 가는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철회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전에 이제 정부의 그런 강력한 규제들을 봤을 때
어떻게 좀 보세요? 이 부동산 시장이 요동을 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대책은 계속 가져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6억 원 제한이었는데 너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다라고 하면 금액을 한 9억으로 풀어준다든지 이런 금액 제한 정도는 풀어줄 수 있어도 금액은 왔다 갔다 할 수 네, 있지만 가계대출 총량 규제라든지 네. 또는 전반적인 대출 규제 자체를 완전히 풀어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인플레 또는 추경을 계속 편성을 해야 하는데 네. 여러 가지로 공급 이슈도 있고 함부로 이렇게 풀었다가 규제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데 다시 대출을 풀어주게 되면 금리 인하 기조랑 맞물려서 신규 차주까지 유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심스러울 거예요. 지금 이제 어차피 은행은 연말로 갈수록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저는 올해까지는 이 대출 규제에 대한 효과가 꽤 오래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 본격적으로 이 대출 규제의 효과를 논하기에는 내년 초반에 적극적으로 은행도 이제는 영업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즌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시장이 펼쳐질지가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자, 현재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공급 부족 문제와 맞물려서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이런 의견은 그러면 지금까 말씀하신 것 같은 걸 보면 네. 굉장히 공감하시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같이 이렇게 네. 신축이 될 수 있는 수요 자체도 빨리빨리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주비 대출 이슈도 있거든요. 네.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에도 다주택자가 못 받는 구조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전세 퇴거자금 대출에 있어서도 이제 1억 원까지로 제한되어 있고 여러 가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풀어 있지 않고 이주비 대출도 막혀 있고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 분양 잔금에 있어서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로 막혀 있는 등 공급이 되고 있는 곳에 원활한 그러한 이슈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조금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 속도가 좀 빨리 나야 되는데 또 그것도 사실은 아니고 그다음에 재초안 이슈를 조금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공공 위주, 기본주택 위주로 간다면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이번 규제에서 자유롭죠. 왜냐하면 이건 수도권 규제니까요.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격차 해소를 위해서 좀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 혹시 이번에 이런 걸로 인해서 격차가 조금은 줄어들까요? 이런 문의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이제 서울 수도권 규제고 그러면 반대로 풍선 효과를 지방이 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서울 수도권에 있는 6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움직이려는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지방도 비규제 지역이고 서울도 비규제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채를 살 수 있는 투자적인 요건이 형성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한 채만 살 수가 있어요. 결국 또 그러면 한 채니까. 네, 그러면 지방에 살 사람이 결국은 조금 더 자본을 모아서 서울에 사놓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는 실거주나 전입을 하셔야 되니까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의 수요까지 서울 수도권이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 규제 때문에 다시 지방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렇게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돼요. 다주택자가 지방으로 갈 때는 뭐 LTV만 본다라든지 지방에 있는 분들이 지금 정책자금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23년도에 나왔던 특례 보금자리론처럼 지방 특화형 정책자금 대출 이런 상품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방에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은 적어도 뭐 어느 정도의 대출까지는 보장을 해준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같은 돈이고 이렇게 쾌적하게 살기가 좋으면 지방도 나쁘지 않아 이럴 텐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모두 다 LTV 70%, 서울 비규제도 70%, 지방도 70%라고 하면 계속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심화되기 때문에 지방의 특화형인 정책자금 대출이나 더 완화된 대출 정책이 아니면 지방시장은 움직일 곳만 움직이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지 않는 한 지방이 살아나기는 쉽지 않다고 네. 보시는 것 같네요. 네. 왜냐하면 다주택자가 사실은 투기꾼이 아니라 저는 이제 지방에도 전월세를 공급하는 공급자라고 보는 시각이거든요. 물론 전세 사기를 일으키는 그런 거는 안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 좀 원활하게 공급을 해주는 왜냐면 다주택자라고 해서 본인 집 말고 다른 곳은 다 전월세로 이제 보통은 나가는 거잖아요. 임대시장을 형성해 주는 건데 지금 지방에 가서도 대출은 그나마 열려 있어도 세금적인 부분이 막혀 있으면 원활한 투자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좀 지금은 지방시장이 살아나는 건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전월세 시장도 좀 여쭤보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중단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는 주담대를 받으면 무조건 6개월 내로 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는 갭 투자, 즉 주택담보대출을 받고는 갭 투자 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금으로는 가능하냐? 현금으로는 가능하되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린 대로 전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전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번 627 대출은 갭 투자를 막기 위한 그런 대출 규제였기 때문에 갭 투자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죠. 서울 수도권은. 그래서 실거주 위주로밖에 돌아갈 수 없는 시장이 돼버린 거고, 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의 제한 사항이 계속 걸려 있는 이상 현금만 가지고 있는 전세입자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현금 비중이 적은 분들은 반전세나 월세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안전자금 대출 한도도 1억 원으로 축소되면서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도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이로 인한 문제는요?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의 종류에서 그 집을 사면서 이전 등기를 해오면서 받는 매매잔금 대출이 있고, 내 집이 돼서 보존 등기가 나고 3개월 이후에 생활비 명목으로 또는 의료비, 교육비 등을 보태기 위해서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이제 생활안전자금 대출인 건데, 이 생활안전자금 대출이 사실은 한도 제한이 없다가 일부 자율적으로 은행 규제를 하면서 2억 원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은행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괄적으로 다 1억 원까지로, 그리고 다주택자는 이마저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안전자금 대출의 대표적인 대출이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거든요. 즉 전세입자가 나갈 때 반환해주는 대출인데, 이 또한 1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그 집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사실은 뭐 5억, 6억까지도 대출을 줬던 분들이 다시 내보내기 위해서는 1억까지밖에 못 받으니까 이러한 것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쩔 수 없는 소급 적용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일부러 한 거는 아니시겠지만, 이렇게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1억 원 한도로 되어 있으면 기존에 있는 전세입자들도 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약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인 거고, 그래서 은행 자율적으로 지금 627 대책 전에 전세 계약을 맺고 또는 매수 계약이 맺어져 있는 곳에는 1억 원 이상도 주고 있거든요. 근데 1금융권 은행은 거의 막혔다가 지금 일부 은행이 지금 이 전세 퇴거자금 대출에 대해서 627 이전에 계약한 건들에 대해서는 1억 원 이상도 지금 다시 실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행 자율적으로 조금 내부 규정들이 다르니까, 내가 627 이전에 전세 계약을 맺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이 임대인이 LTV DSR 범위 내에서 전세 퇴거가 1억 원 이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보시고 계약 갱신을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전세입자를 구해서 맞출 때는 전세 퇴거가 1억 원으로 제한되니까 또 전세 시장도 조금 더 위축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